안녕하세요.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걸 확실히 경험한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뼈아픈 배신을 당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게 아픔을 준 사람의 초라한 결말을 알게 되니 세상이 그리 불공평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엔 저처럼 이혼으로 인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이곳에 한번 제 아픈 사연도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2살 연하의 아내와 나이 30대 중반쯤 결혼했어요. 아내 명랑하고 착한 사람으로 시골에 사시던 저희 부모님과도 저보다 먼저 결혼해 경기도에 터를 잡고 살던 동생과 재수 씨와도 참 잘 지냈죠. 그렇게 제 가족과 잘 지내주는 모습이 참 고마워 저도 처가 식구들에게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아내도 저도 형편이 좋진 않은 평범한 서민이었다 보니 어떻게든 자가를 마련하기 위해 아끼고 또 아끼느라 전 저희 부모님께뿐 아니라 처가 식구들에게도 물질적으로 많이 잘해주긴 힘들었어요. 대신 진심만은 다하자 싶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사이가 되기 위해 노력했죠. 장모님, 사이 손맛이 꽤 괜찮죠? 괜찮다마다 너무 좋네. 아유, 시원해. 우리 사이가 최고야, 최고. 장인어른, 요즘 통화할 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철물점 일이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소주랑 삼겹살 좀 사왔는데 시원하게 한 잔 어떠세요? 삼겹살? 좋지, 좋아. 안 그래도 요새 이상한 진상한 놈이 자꾸 기웃거려서 짜증이 많이 난 상태였거든. 우리 사이가 그런 내 마음을 딱 알아줬네. 우리 딸이 시집 한번 잘 갔어. 전 처가에 갈 때면 식당 일을 하시던 장모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오래도록 철물점을 운영하셨던 장인어른을 찾아가 먼저 고충을 들어드리기도 하는 등 사회 노릇을 열심히 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처럼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고 사신 두 분께 진심으로 잘하고 싶었으니까요. 또 전 아내의 동생인 처남이 힘들어할 때도 매형으로서 또 인생 선배로서 위로를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매형, 인생이 뭐 이래요? 다니던 회사가 망한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구직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절 집사람이 그렇게 매몰차게 버려버릴 수가 있냐고요. 이제 결혼한 지 고작 1년 반이었는데요. 처남은 저와 아내가 결혼한 이듬해 곧장 결혼했는데요. 하필 신혼 초에 실직을 당하게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에도 취업난이 심했다 보니 처남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는 법이건만 처남 댁은 그런 처남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혼해버린 거죠. 애가 없을 때 빨리 갈라서자면서요. 저처럼 무능력한 사람하고는 미래를 그릴 수가 없다는데 제가 뭐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나요? 게다가 저 그동안 쉰 것도 아니에요.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열심히 벌었다고요. 내 노력과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더는 미련 두지 마, 처남. 그냥 처남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복수하는 길이야. 자, 술은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나랑 같이 운동부터 나가자. 나 회사 퇴근하면 한강이라도 같이 뛰자고. 사람은 몸부터 움직여야 머리가 맑아지는 법이야. 저는 좌절한 처남을 북돋아주기 위해 한동안 처남과 자주 만나 운동을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텅 빈 처남의 지갑에 제 용돈을 털어 돈을 넣어주고 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내와 장모님은 힘들어하는 처남에게 핀잔을 줬었거든요. 그러게 일찍 무슨 자격증이라도 따놓던가 했어야지. 그럼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유, 속상해서 정말. 물론 2사람은 속상해서 그런 말을 한 거겠지만 처남은 2사람에게 많이 서운해했었어요. 장인어른은 처남을 위로해 주셨지만 워낙 무뚝뚝한 분이었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도 처가로 들어가지 않고 혼자 살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전 저라도 처남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행히 처남은 점점 기운을 차렸고 노력 끝에 한 작은 회사에 취업도 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혼자 새 출발을 한 뒤 처남은 종종 저희 동네로 저를 보러 놀러 오곤 했어요. 저만이 유일하게 자신이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준 은인이라면서요. 그렇게 처가에 잘하려 노력하다 보니 저는 처가 식구들과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 처가엔 안타깝게도 종종 불편한 기류가 흐르곤 했어요. 아휴, 다리야, 허리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가게에서 눈치 보며 일해야 하나. 다른 여자들은 이 나이 되면 일도 안 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산다는데 남편 잘못 만난 게 죄지, 죄야. 가난해도 적당히 가난해야지. 저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남자한테 내가 왜 시집을 왔을까? 당신 지겹지도 않어? 그래, 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도 어떻게든 당신이랑 애들 잘 건사해보겠다고 내가 평생 게으르게 산 적이 있어? 반면에 당신은 뭐야? 맨날 집이 가난한 게 내 탓이라는 불평만 하면서 애들 둘 다 직장인 될 때까지도 제대로 일 한 번 한 적 없었잖아. 그러다가 내가 너무 열이 받아서 생활비 줄이니까 그때부터 식당 일 나가기 시작한 거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집도 마련하고 평생 당신도 애들도 안 굶겼는데 대체 왜 지금까지도 그런 불만을 늘어놓는 거야? 내 팔자가 서러워서 그렇지, 서러워서.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강서방처럼 다정하기를 했수, 뭘 했수? 그럼 당신이 맨날 나만 보면 못마땅해 하는데 어떻게 고운 말이 나가? 들어보니 장모님은 일평생을 가난했던 장인어른을 탓하며 살아오신 모양이더군요. 제가 보기엔 그래도 장인어른은 최선을 다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두 분 사이는 자연스레 멀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처남은 전 처남댁이 생각나선지 원래도 그런 장모님의 행동을 싫어했지만 이혼 후엔 더더욱 장인어른 편을 들곤 했습니다. 아내는 자긴 두 분 모두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중립이었고 저야 뭐 두 분 모두 제겐 잘해주셨으니 중간에서 난처해하기만 했죠. 그래도 두 분이 다투실 때만 빼면 두 분의 사이는 별로였어도 처가는 대체로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오늘 드디어 첫 출근 날이지? 힘내, 화이팅! 고마워 여보, 나 잘하고 올게. 아내와 전 결혼한 지 3년 뒤 큰딸을 낳았고 이듬해엔 연년생 작은 딸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큰딸의 출산과 동시에 일하던 휴대폰 매장을 그만뒀던 아내는 작은 딸이 3살 때 딸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며 다른 휴대폰 매장에 취직을 했어요. 작은 딸을 낳았던 해 자가로 이사하며 생겼던 대출비 갚으랴, 혼자 식구들 건사하랴, 대리운전에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뛰고 있었던 제가 안쓰럽다면서요. 처음엔 그런 아내의 선택을 정말 고마워했죠. 그리고 오랜만에 일하느라 힘들었을 아내를 위해 제가 먼저 퇴근한 날엔 차로 아내를 데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역시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홍택 씨 또 뵙네요. 매장 3개 중에 이 매장이 제일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 자주 와 있게 되더라고요. 아내의 직장엔 그 매장 말고도 다른 매장을 2개나 더 갖고 있다던 제 나이 또래 사장님이 자주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장님께 아내를 잘 부탁드린다며 커피도 한 번씩 사다 드렸어요. 다행히 아내는 사람 좋은 사장님 덕에 직장에 잘 적응해 나갔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언제부턴가 아내에게 자꾸만 술 약속이 잦아지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꾸 아이들 어린이집 등하원과 집에서의 아이들의 케어는 전부 제 몫이 되어갔어요. 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친구 만나는 거야 좋지. 근데 당신 애들 엄마 아니야. 한두 번도 아니고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때엔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신경을 안 써? 계속 집에서 애들만 보다가 다시 사회생활 시작하니까 계속 더 놀고 싶은 걸 어떻게 그럼. 나도 애들 엄마기 전에 아직 청춘인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 이제 내가 여자로도 안 보여?
그 목 다 늘어진 티셔츠 좀 갖다 버려. 진짜 구질구질하고 꼴도 보기 싫어 죽겠네. 집에 와서 당신 그 구질구질한 꼴 볼 때마다 내 처지가 처량해 보여서 짜증난다고. 뭐? 구질구질? 이깟 잠옷 아무거나 입으면 뭐가 어때서? 지금 집 대출금에 애들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디 한두 푼이야? 게다가 당신이 계속 밖으로만 놔두니까 나 혼자 애들 챙기느라 나 챙길 시간은 있지도 않아서 이런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진짜 날이 갈수록 왜 이렇게 변해가는 건데? 전 처음엔 엄마를 찾다가 점점 저만 찾기 시작하던 딸들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더더욱 화를 내게 됐지만 아내는 오히려 절 답답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내는 날이 갈수록 제게 차가워지며 저를 꼬투리 잡아 비난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날이 갈수록 변해가는 아내에게 너무 속상하고 서운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턴 아내에 이어 장모까지 제게 냉랭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자넨 지금 다니는 회사 연봉이 얼마라고 했지? 뭐 5천은 되나? 아니요, 5천엔 살짝 못 미칩니다. 아휴, 요즘 세상에 5천도 못 버는 남자가 어디 있다고? 다른 집 여자들은 사이가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명품백도 사주고 한다던데 나는 고사하고 나중에 우리 딸도 나처럼 살게 될까 걱정이네. 걱정이야. 장모님, 저 그래도 꾸준히 승진도 하고 있고요. 연봉도 차근차근 오른 거예요. 그리고 전엔 우리 사이가 최고라더니 왜 갑자기 절 그렇게 비난하세요? 처음에야 자네 장인보다 낫다고 생각했으니 예뻐 보였던 거지. 근데 계속 보니 내 딸도 영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다른 집 사이들이 더 잘한 얘기만 귀에 쏙쏙 들려오는데 내가 마음이 좋겠나 그럼? 당신 이제 나로 모자라 강서방한테까지 트집질이야? 세상에 강서방처럼 살갖고 잘하는 사이가 또 어디 있어? 당신 그렇게 욕심부리다 나중에 아예 땅을 치고 후회해. 저는 분명 그대로였는데 왜 장모가 장인어른 대하듯 절 못마땅하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물론 장인어른과 처남은 제 편이 되어줬지만요. 그 와중에 남의 식당에서 일하던 장모는 작은 식당을 직접 차려 사장이 되었는데요. 전 그래도 장모와 전처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조촐한 개업 축하 자리에 화분과 벽시계를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누가 선물했는지 크고 멋진 벽시계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성의가 있는데 장모는 제가 사간 선물들을 도로 가져가라고 말했어요. 화분 같은 거 키우기도 귀찮고 시계는 저기 걸려있는 거 보이지? 근데 내가 왜 자네가 성그 형편없는 걸 내 식당에 또 걸어놔야 하나? 그냥 도로 가져가게. 강서방이 사온 것도 충분히 멋진데 왜 말을 그따위로 해 당신? 나 주게. 우리 철물점에 가져다 두게. 그 시계도 화분도 근사하기만 하구만. 내 언니가 돈 보태줘서 차린 식당에 일절 도움도 못 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말과알부해? 정말 무안하더라고요. 그래도 화분도 시계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골라간 좋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내와 장모에게 이유 모를 등한실 당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아내는 가타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뜸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귓구멍 막혔어? 그래, 이혼. 솔직히 우리 요즘 사이 안 좋잖아. 당신 이런 나랑 사는 게 행복해? 우리 엄마도 당신 점점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난 엄마 사람 보는 눈 믿기로 했어. 대체 이유가 뭔데? 당신 애들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난 당신하고 요즘 사이가 안 좋아졌어도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 부모라는 사람 애들 생각도 해야지. 원래 엄마가 불행하면 그걸 지켜보는 애들도 더 불행해지는 거야. 이유야 뭐 방금 말했듯이 성격 차이지. 꼭 뭐 큰 이유가 있어야만 이혼하는 거야? 난 해보니까 결혼 생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난 그냥 앞으론 내 인생 즐기면서 살고 싶으니까
제발 나 좀 놔줘. 애들은 당신한테 양보해 줄 테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내는 무슨 설명도 없이 계속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혼을 졸라대는 겁니다. 애들까지 포기하겠다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던 전 아직 6, 5살로 어렸던 딸들 생각에 아내를 붙잡아 봤어요. 제 성격이 문제라면 최대한 고쳐보겠다면서요. 그리고 꿈쩍도 않던 아내에게 화도 내봤죠. 그렇게 전 애원도 하고 화도 내보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이혼을 향한 아내의 의지는 확고하더라고요. 당신 아무래도 수상해. 성격 차이? 그게 심했으면 원래 좋았던 우리 사이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생각해보면 당신은 다시 직장을 다닌 지 1년쯤 넘어가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 계속 밖으로만 놔두면서. 당신 설마 바람난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바람은 무슨, 생사람 잡지 마. 전 아무래도 아내가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계속 현실을 부정했었지만 강하게 이혼까지 요구하던 아내의 태도에 좌절스럽게도 확신이 서더군요. 저는 결국 다음날 회사를 일찍 조퇴하고 아내의 퇴근 후 모습을 뒤를 밟아 지켜보게 됐어요. 정말 친구들과 전 직장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니는 건지 확인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기가 막혔죠. 전 아내가 누굴 만나는지 오래 지켜볼 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일하던 휴대폰 매장에서 그 매장 사장과 사이좋게 손을 잡고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그 남자가 열어준 차문 사이로 쏙 올라타며 그놈 볼에 뽀뽀까지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속이 뒤집어졌어요. 아내는 바로 그 사장놈과 바람이 났던 겁니다. 저 벼락 맞을 것들.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놈 차를 뒤쫓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향한 도착지의 정체에 한 번 더 뒤로 넘어갈 뻔했죠. 그곳은 바로 장모의 식당이었거든요. 장모는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아예 식당 앞까지 달려나와 그놈을 반겨주더군요. 아유, 우리 새사위 왔어? 어서 와, 어서. 장모님, 저 배고파요. 저 장모님 음식 먹고 싶어서 퇴근하자마자 이 사람이랑 후다닥 달려왔다니까요. 잘했어. 내가 제육볶음 해줄게. 우리 사이 그거 제일 좋아하잖아. 내가 우리 새 사이 덕분에 사장 소리도 다 듣고 사는데 뭔들 못 해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괜히 뿌듯하네요. 제가 이 식당 잘 되면 다음엔 더 목 좋고 평수도 넓은 곳에 식당 다시 차려드릴게요. 정말? 아유, 난 이것만 해도 너무 좋아. 암튼 얼른 들어오게 얼른. 제 차 창문을 열어놔서 그들의 대화 소린 아주 잘 들리더군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우선 그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뿐 아니라 장모도 절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모의 식당을 차려준 사람도 그놈이었고 장모는 이미 그놈을 사이라고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는 자신의 언니가 식당 차릴 돈을 보태줬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저는 너무 분노가 타올라 당장 달려가 뒤집어 엎으려 했었는데요. 딱 그때 제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잠시 잊고 있던 딸들이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소라 아버님, 소라 어머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소라가 지금 열이 좀 나는데 세라도 소라도 언제 데리러 오실 건가요? 급하게 시간을 보니 이미 많이 늦은 시간이었어요. 게다가 작은 딸이 열까지 나고 있다는데 어떤 부모가 아픈 자식에게 달려가는 걸 지체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전 하는 수 없이 분노를 애써 잠재우며 애들을 데리러 갔어요. 다행히 어린이집에서 해열제를 먹여 작은 딸의 열은 가라앉은 상태였죠. 그래도 혹시 몰라 전 작은 딸을 응급실에 데려갔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애들을 씻기고 재우기까지 하니 그제야 아내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싸늘히 지나치려 하기에 전 그런 아내의 뺨을 냅다 후려쳐 버렸어요. 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쳤어? 내가 이혼 좀 하자고 했다고? 그래, 쳤다. 역시 내 사람 보는 눈이 맞았지. 당신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진즉 알아보고 마음이 떠났던 거야. 아내는 진실을 들킨 줄도 모르고 눈을 부릅뜨며 제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이를 꽉 깨물고 말했죠. 조용히 해. 지금 애들 자니까. 소라나 아파서 약까지 먹고 잠들었어. 지금 이 상황에 애들이 중요해? 뭐? 당신은 내가 왜 손을 올렸는지 모르지? 야, 이 엄마 자격도 없는 여자야. 너 왜 애들 어린이집 전화 안 받았어? 오늘은 당신이 애들 데리러 가기로 한 날이니까. 그래, 그랬지.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데리러 갔었지. 그래도 애엄마가 돼서 어린이집에서 전화 걸었으면 일단 받았어야지. 애가 오늘 열이 났다고. 근데 애는 신경도 안 쓸 정도로 그렇게 남자가 좋았냐? 어? 뭐라고? 뭘 모른 척이야, 가증스럽게. 당신 그 사장이란 놈이랑 바람났잖아. 난 또 얼마나 대단한 놈이랑 바람났나 했더니 고작 그딴 난쟁이 똥자루랑 바람났었냐? 어? 당신 엄마도 진짜 웃기더라. 그 가게 그놈이 차려준 거라며? 벌써부터 딸은 이혼도 안 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놈한테 사위사위 거리는 거 진짜 역겨서 못 봐주겠더라. 그래도 꼴에 바람 피운 건 창피해서 나한테 말 못했냐? 어?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아내는 당황했는지 누나를 마구 굴려댔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 정리가 끝났는지 지지 않으려는 듯 눈을 더 표독스럽게 뜨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창피? 아니거든? 난 그래도 마지막까지 당신 마음 지켜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배신한 거 알면 당신 크게 상처받을까봐.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뭐. 나 1년 전부터 그 사람이랑 만나고 있었어. 난쟁이 똥자루? 비록 그 사람이 좀 통통하고 키가 작긴 하지만 당신보다 100배는 더 나은 사람이야. 한 번 이혼의 아픔이 있긴 해도 그 사람 자기 가게를 3개나 갖고 있는 거 알지? 게다가 엄마 식당까지 차려줄 정도로 형편도 넉넉한 사람이라고. 돈 많으면 좋은 사람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돈 때문에 그놈을 만났다고? 당신 뭔데 그렇게 당당해? 난 더 이상 내 옷 한 벌 백화점에서 사는 것도 덜덜 떨면서 살고 싶지 않아. 모를 때 몰랐어도 한 번 돈 맛을 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더라. 우리 엄마도 그랬어. 돈이 그 사람 얼굴이라고. 그 사람 덕에 좋은 거 죄다 먹고 사고 해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배우 뺨치게 잘생겨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혼해 이만. 애들도 당신이 다 데려가고. 제발 나 좀 새 인생 살아보게 나 좀 놔줘. 새 인생? 그래, 어디 살아봐. 당신은 TV도 안 봐? 유부녀 건드리는 놈 치고 정신상태 똑바로 박힌 놈 세상에 하나도 없어. 하긴 제정신이 아닌 건 당신도 똑같으니까 그딴 놈을 만났겠지만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애들 버린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난 비록 그놈만큼은 아니어도 당신이랑 애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 그런 나랑 애들 버리고 당신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 앞길엔 똥물만 가득할 거야. 어, 아주 무섭네, 무서워. 아내는 자신이 바람 피운 건 그놈만큼 부자가 아닌 제 탓이라며 오히려 절 탓해댔습니다. 그리곤 자긴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며 당당히 이혼을 또 요구하곤 아예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런 아내에게 너무 배신감이 컸던 전 다음날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장모 식당 오픈 시간에 맞춰 장모의 식당으로 달려갔죠. 뭐야, 자네가 이 시간부터 여긴 웬일이야? 장모는 늦은 아침 혹은 이른 점심을 먹고 있던 손님들 눈치를 쓱 보더니 못마땅한 듯 위아래로 훑더군요. 저는 그런 장모를 향한 강한 분노를 느끼며 우선 벽에 걸린 벽시계부터 떼어 냅다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물론 손님들이 없는 쪽으로요. 그리곤 경악한 장모와 놀란 손님들에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죠.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 사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장모님이 제 마음 박살냈으니 저도 똑같이 해드린 건데 뭐가 문제예요? 장모님, 저 다 알고 왔어요. 장모님 저희 집사람 바람난 거 알고 있었다면서요? 근데 헤어지라고 말리긴커녕 그놈이 차려준 이 식당까지 넙죽받고 우리 세사이 하면서 입이 찢어지셨더라고요. 어쩐지 전 왜 장모님이 그렇게 절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나 했네요. 이 잘난 시계, 이것도 그놈이 선물해 준 거 맞죠? 아니, 자네가 그걸... 휴, 그래, 맞네. 우리 임서방이 사준 거 맞아. 근데 강서방, 우선 손님들 계시니까 저거부터 좀 치우고 조용히 다시 얘기하세. 왜요? 부끄러우십니까? 전 아예 세상 사람들이 장모님하고 애들 엄마 실체를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아직 이혼도 안 한 제가 버젓이 여기 있는데 그 상간남 자식을 우리 임서방하고 부르고 있는 이 아줌마 말을요. 세상에 자식이 바람 피우는 걸 응원해주는 이런 몰상식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돈은 없어도 얼마나 사이로서 잘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요? 음식만 맛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마음이 꾸정물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손님들에게 장모의 정체를 까발리며 악을 썼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경악했던 손님들도 점점 표정이 험악해지며 장모를 벌레 보듯 바라보더군요. 그 시선에 당황하던 장모는 누가 아내 엄마 아니랄까봐 전날의 아내와 똑같이 이내도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러더군요. 그래, 솔직히 난 자네보다 우리 임서방이 훨씬 사익감으로 마음에 드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내가 평생 자네 장인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살았는데 내 딸 팔자라도 피게 해주겠다는 사람을 왜 마다하겠냐고. 이렇게 날 사장까지 만들어줬는데 말로 행동으로만 잘하는 게 뭐 중요해? 세상은 돈이 최고야. 억울하면 자네도 돈 좀 잘 벌어보지 그랬나? 아니면 금수저라도 물고 태어나지 그랬어? 돈이면 다다 이건가요? 나이 먹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진짜 나이값 좀 하세요. 구질구질이요? 진짜 구질구질한 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이든 을이든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장모님이나 애들 엄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구질구질한 게 돈 없는 것보다 100배는 더 초라하고 추한 거라고요. 억울이요? 아니요. 전 오히려 아주 그놈한테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로 저랑 급도 안 맞는 장모님이랑 애들 엄마, 아니 아줌마랑 그 여자를 제 인생에서 몰아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디 그놈의 돈 열심히 쫓다가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해 보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손님들께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하며 장모를 마지막까지 노려본 뒤 그곳을 나왔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마 장모의 식당은 손님들에 의해 소문이 더럽게 났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향한 곳은 아내가 일하고 있는 상간남의 매장이었어요. 저는 가자마자 장모의 식당에서와 똑같이 손님들 다 들으라는 듯 떠들어댔죠. 여기가 휴대폰이 아니라 양심을 팔아먹는다는 그 가게인가? 여러분, 이혼남이 여기 사장은 양심 팔고 유부녀 직원 꼬여내고 직원이 그 유부녀는 그 사장 돈에 눈이 멀어서 가정까지 배신했다는데 알고 계세요? 이런 인간들이 파는 휴대폰을 어떻게 믿고 사시겠어요? 죄다 상술의 사기겠죠. 뭐야, 야, 가자.
그런 제 말에 손님들은 수군대며 매장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하지만 호기심 때문에 완전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활짝 열린 문 밖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의식하며 얼굴이 새파래져 있는 아내와 그놈에게 비아냥댔습니다. 당신은 어제 애들까지 버리고 집 나가버리더니 여긴 출근해 있네? 짐 싸들고 간 곳이 저놈 집이었나 봐? 그래. 그랬어. 그게 뭐? 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 여긴 우리 직장이라고. 그래. 일하라고 있는 곳이 직장인데 너랑 저놈은 왜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더러운 러브를 싹 틔우셨어요? 야, 임창규. 넌 남편이 내 얼굴까지 몇 번을 봤으면서 어떻게 감히 내 아내 꼬실 생각을 했냐? 너 이 여자 엄마한테 식당까지 차려줬더라. 근데 그거 아냐? 그렇게 잘해준 날 배신한 거 보면 저 집 여자들은 고마움도 모르고 만족도 모르는 여자들일 거야. 그런 인간들이 지금이야 네 돈을 보고 사근사근 하겠지만 나중에 더 많은 걸 바라면 어떻게 될까? 둘 중 하나겠지? 네가 가진 돈 다 탈탈 털리거나 나처럼 영문도 모르고 이혼당하거나. 참 여자 보는 눈 높다 높아. 저기요 강홍택 씨. 우선 노여움 푸시고요. 제가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된답니까? 우선 보는 눈이 많으니까 여기 뒤쪽으로 오셔서. 보는 눈이 많아서 여기서 떠드는 거야 이 멍청한 인간아. 야, 넌 돈 좀 있다고 인생이 아주 쉬운가 본데 너 같은 놈 인생은 나중에라도 아주 더럽게 꼬이게 돼 있어. 세상 돌아가는 법칙이 원래 그래. 저런 똥 같은 여자 내 인생에서 치워준 건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랑 어디 깨보고 잘 살아봐. 뭐 오래는 못 가겠지만 이건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다 이 자식아. 고소할 테면 해라. 대신 난 이 가게 절대 가지 말라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니겠다 하고 소리치면서요. 그 뒤 전 당장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배신당한 판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가 뺏어올 수 있는 재산은 모두 뺏어오고 위자료도 최대한 많이 뜯어내고 싶었거든요.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완전히 난리가 나셨고 동생 내외도 크게 화를 내며 저희 집까지 찾아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장인어른과 처남 또한 절 찾아와 눈물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네 강서방. 난 정말 까맣게 몰랐어. 어떻게 자네 장모 그렇다 쳐도 혜진이가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사람 거죽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죄송해요 매영. 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누나랑 아예 인연 끊어버릴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 누나였나요? 매영이었지. 처남은 낳고 길러준 부모니 장모와 연을 끊지 못하겠지만 자기 누난 평생 안 보고 살 거라며 흐느끼더군요. 또 장인어른도 더는 장모를 봐주지 못하겠다며 이혼을 통보했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날 괴롭게 만들어도 애들한테만은 좋은 부모였는 줄 알았더니 그 옆에 내가 애를 더 망치고 있었던 거야. 난 더는 그 옆에 내랑 못 사네. 장모는 이 나이에 창피하게 무슨 이혼이냐고 난리쳤지만 장인어른은 당신 같은 사람이랑 계속 사는 게 더 창피한 일이라고 하셨다네요. 그렇게 장인어른은 지금 버티는 장모와 불편한 동거를 하며 이혼으로 인한 입씨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혼 소송 준비에 돌입한 전 아내와 제대로 법정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아주 통쾌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느 날 처남에게 걸려온 전화로 말이죠. 매영,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그 자식이요. 그 휴대폰 매장 사장. 그놈 이혼한 놈이 아니었대요. 캐나다에 아내랑 애 둘을 보내놓은 기러기 아빠였대요. 근데 그놈 행동을 수상쩍게 여긴 그놈 아내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모든 걸 다 알아버려서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뭐? 이혼한 게 아니었다고? 와, 진짜 상상 초월인 놈이네. 그래서 무슨 난리? 누난 당연히 그놈하고 살던 집에서 그놈 아내 손에 끌려서 쫓겨났고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누나가 짐가방 들고 부모님네 찾아갔었대요.
근데 아버지 눈알 문전박대 해버리시고 어머니 이혼 문제로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 누나 편도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박인 게요. 그놈 아내가 어머니 식당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피웠대요. 상간남의 아내는 제 아내를 그놈 집, 아니 자신들의 집에서 쫓아낸 뒤 장모의 식당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다더군요. 이건 나중에 아내가 제게 매달릴 때 들은 얘긴데 그놈 아내는 자기 남편의 통장 내역도 싹 다 뒤지고 엄청나게 추궁까지 해서 장모에게 식당 차려준 일을 알아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아내는 장모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인터넷과 언론, 신문에까지 까발려지고 싶지 않으면 당장 식당을 도로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정말 보통이 아닌 여자였던 거죠. 게다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찾아오며 손님도 다 내쫓고 진상을 피워댔다네요. 아휴, 이걸 어쩌냐, 나도 네 누나도 진짜 큰일 났다. 그걸 장모는 처남에게 전화해 울고불고 하소연까지 해댄 겁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요. 아주 두 모녀가 똥을 밟았던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처남에게 그런 전화를 받은 지 얼마 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여보. 집 비밀번호야 진즉 바꿨었는데 이미 상황을 대충 알고 있었으니 아내 우스운꼴을 구경이나 하자 싶어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대신 딱 현관까지만 들인 뒤 신발도 못 벗게 했죠. 아낸 처남 말대로 그놈 아내가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그놈 집에서 쫓겨났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급한 대로 처가에서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 고시원에 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임창규 그놈이 처음엔 날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 조금만 기다려주면 자기 아내를 다 정리하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난 그 말을 믿었거든? 그놈 아내가 우리 엄마 식당에 쫓아가서 계속 진상짓을 하고 있는 것도 다 그놈이 정리해 줄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매장 일도 계속하면서 기다렸는데 오늘 그 여자가 매장까지 찾아와서 내 머리채를 잡은 거야. 덩치도 황소 같은 게 힘은 또 어찌나 센지. 여기 봐. 나 머리에 땜빵까지 생겼어. 아내는 한심하게도 그놈이 자신을 선택할 거라 믿고 기다렸다더군요. 그런데 그날 매장까지 찾아온 그놈 아내에게 머리털까지 죄다 뽑힌 거예요. 어쩐지 머리가 아주 산발이다 싶었는데 그런 꼬순 사정이 있었던 거죠. 더 웃긴 건 그 자리에서 그놈이 제 아내를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고 이 자리에서 자기랑 애들인지 난지 선택하라더라? 근데 그 자식이 글쎄 내 눈치를 보더니 그 여자 손을 잡는 거야. 그리고선 미안한데 자긴 역시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더라? 진짜 멍멍이 자식 아니야?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 답답하고 방음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버텼는데. 아주 쌤통이네. 낙동강 오리알 신세 한번 아주 잘 됐어. 근데 그걸 왜 여기 와서 하소연해? 설마 이제 와서 다시 빌 생각은 아니지? 여보, 나 많이 늦었을까? 나 이번 기회에 역시 돈보단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어. 내 진정한 가족은 당신하고 애들뿐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그냥 이건 우리 가족에게 닥친 강한 폭풍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같이 잘 이겨내보면 안 될까? 같이라는 말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나 쓰는 말이지. 근데 난 더 이상 당신하고는 어떠한 인생의 여정도 함께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만 나가. 여보, 제발. 그놈 아내는 그놈 용서해줬는데 왜 당신은 못해줘? 이럴 거면 문을 왜 열어줬어? 나도 당한 게 있는데 이 정도 통쾌함 정도 느끼고 이혼하려고 했지. 그리고 그놈은 마지막엔 그래도 자기 애들을 생각했지만 당신은 그놈한테 안 차였으면 끝까지 애들 버렸을 거 아니야. 물론 당신이 애들을 생각했다고 해도 난 당신 용서 안 했겠지만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애들 따윈 신경도 안 썼던 당신 같은 여자랑 난 1분 1초도 더 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나가. 당신 엄마도 곧 이혼당할 것 같던데. 어디 몰상식한 이혼녀 둘이 손잡고 사이좋게 잘 한번 살아봐. 저는 그 뻔뻔한 아내를 비웃어준 뒤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아내는 우선 다시 고시원에 머물며 제가 자기를 용서해주길 기다리겠다는 문자를 보내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이렇게 답장했어요. 헛쓰고 말고 내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빨리 이혼할 생각이나 해. 그게 싫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소송으로 싸워보든가. 이후 처남에게 듣기로 상간남 아내에게 꺾인 장모는 결국 식당을 뺏기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차린 지 얼마 안 되어 계속 바람잘 날 없었던 장모의 식당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요. 이번엔 장모가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자네가 집으로 찾아가면 문을 안 열어줄 것 같아서. 네, 잘 아시네요. 왜 오셨어요? 그게 강서방, 전에 내가 정말 미안했네. 나 식당 접었다는 거 들었지? 게다가 자네 장인 눈치 보느라 혜진일 계속 집에도 못 들이고 있어. 네, 그런 걸 바로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화 많이 난 거 아네. 그래도 자네 착한 사람이잖나. 나이 이혼당하면 진짜 창피해서 못 사네. 다시 식당 일도 구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돈으로 혼자 직구해서 방세 내고 살기가 얼마나 처량하고 빠듯하겠나. 그러니까 자네가 제발 우리 딸 좀 한 번만 봐주게. 어, 자네가 우리 애 용서하면 날 향한 자네 장인 화도 좀 누그러지지 않겠어? 그렇게 장인어른이 아쉬우신 분이 왜 평생을 그러셨어요?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후회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진즉 장인어른께 고마움에 사셨어야죠. 그건 집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뒤 돌아보고 미련 가질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앞으로 제 눈앞에 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다시 볼 일 없게 하자고요, 우리. 제 냉정한 말에 장모는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아내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결국 제게 이혼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난 데다 애들 두고 집을 나가기까지 한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제게 양육권도 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유능한 변호사 덕분에 아주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았고 거기에 딸 둘의 일시불로 책정한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전부 더하면 거의 빈손으로 이혼당하게 된 거죠. 아내는 애들의 양육비를 다달이 주고 싶어 했지만 전 아내와 앞으로 엮이며 살기도 싫었거든요. 게다가 아내는 무직인 상태였으니 결국 제 일시불 요구가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게다가 아내는 겨우 손에 남게 된 돈마저 아주 탈탈 털렸어요. 이혼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내는 자신에게 위자료 소송을 건 상간남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토해내야 했던 겁니다. 물론 저도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그렇게 전 길었던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싱글이 되었답니다. 자네 장모, 혜진이랑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살게 됐다는구만. 장인어른 또한 장모와 끝내 이혼을 해내셨어요. 이후 장모는 전처와 작은 집을 구해 둘이 살게 됐다고 했죠. 그리고 상간남은 결국 휴대폰 매장 3개를 다 접고 끌려가듯 캐나다로 가게 됐다고 하더군요. 따로 떨어져 있으니 그딴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라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캐나다에서 같이 돈 벌어먹고 살자는 말로 그놈 아내가 끌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가정은 다 망쳐놓은 그놈이 잘 살길 절대 바라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애들을 생각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그놈 아내를 위해서라도 또 저희 애들처럼 상처받았을 그 집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놈이 제발 그곳에선 정신 차리고 가장 노릇 똑바로 하며 살길 바라줬어요. 단
자기 아내 앞에선 어깨 한번 펴지 못하고 꽉 잡혀 살면서요. 한편 그놈 아내와 달리 단호한 결정을 내렸던 전 제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무조건 다시 뒤통수 칠 거라는 생각을 가졌으니까요. 그렇게 이혼한 후 저는 딸들만 보며 다시 힘차게 살기 시작했어요. 죄송스럽게도 부모님은 지금 서울로 올라와 저와 함께 살며 손녀들을 봐주고 계시죠. 나이 드신 부모님께 짐을 얹어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는데 두 분은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도 다 늙어서 쓸쓸히 둘이 사느니 네 옆에서 챙겨도 주고 손주들도 보고 사는 게 훨씬 낫지. 네 동생네도 우리가 가까이 살게 되니까 여기로 더 자주 찾아올 수 있게 됐잖니. 살다 보면 다 그때 걷고 있는 길에 대한 장점이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너도 우리한테 미안해하기보단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더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 우리 건강하지. 다행히 애들 모두 지 엄마도 안 찾고 밝게 자라주고 있지.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삶이니. 그때 이런 어머니의 말씀처럼 저는 과거를 돌아보기보단 현재 긍정적인 면에 더 집중하며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혼한 지 2년이 거의 다 된 지금까지 전 가끔이나마 처남과 장인어른과도 교류하며 살고 있어요. 처남은 지금 혼자 된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처남과 장인어른이 저희 딸들을 원래부터 많이 예뻐했었거든요. 그런 두 사람에겐 전혀 악감정이 없었기에 저는 가끔 저희 딸들을 보여주며 안부를 묻고 산 겁니다. 다만 두 사람은 아직도 제게 미안해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불행은 두 사람 탓이 아니었기에 전 오히려 끝까지 제 편에 서준 두 사람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갈 생각이에요. 한편 처남에게 듣기로 전처와 장모는 지금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둘 다 이혼당한 후 전처와 장모는 박이 터지게 싸워댔다고 해요. 저 어머니한테 맨날 하소연 섞인 전화 받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매형. 아니, 형. 이젠 제 매형도 아니니까 그냥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 나도 그게 좋아. 아, 네. 아무튼 어머니 누나가 괜히 자기한테 헛바람 넣어서 자기 인생이 그 꼴이 됐다고 난리치고 누나는 어머니가 애초에 자기를 말렸어야지. 오히려 그놈이 돈 좀 있어 뵌다고 자기를 더 부추겨서 자기 인생이 그 꼴이 됐다면서 맞받아치고 그렇게 둘이 맨날 싸웠대요. 결국에 누나가 먼저 어머니랑 같이 못 살겠다면서 원룸을 구해서 나갔대요. 그렇게 그 두 사람은 지금은 각각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전처는 지금 어디 마트 일을 하고 있다던데 어쩐지 자꾸 외롭다 후회된다 하며 문자를 보내대기에 번호를 차단했었거든요. 그게 다 장모와 떨어지게 되며 쓸쓸함이 북받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전처가 애들 이야기를 물어봤으면 답장이라도 해줬을 텐데 그렇게 끝까지 애들 생각은 없고 자기 생각만 하던 전처에게 제가 더 해줄 말은 없었죠. 또한 장모도 전처처럼 쓸쓸했는지 처남에게 전화해 이번엔 자기 좀 데리고 살아달라고 또 그렇게 우는 소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도 어머니가 계속 다그치시는 거예요. 왜 네 아버지만 데리고 사냐? 난 부모도 아니냐? 막 그러면서요. 차라리 네 아버지를 내보내거나 그것도 아니면 은근하게 나랑 다시 사는 건 어떠냐고 떠봐라 하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진짜 아무리 제 어머니라도 혀를 내두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샌 어머니 연락 잘 안 받아요. 받아봤자 저런 소리밖에 안 하시니까요. 그렇게 장모는 결국 처남에게도 반쯤 손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보며 역시 의리 없는 사람들 곁엔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삶이란 게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모이고 의리도 개념도 없는 사람들은 딱 자기 같은 사람들만 옆에 남는 내가 살아온 대로 모양새를 갖추는 것 말이죠. 여러분도 이 사연을 다 듣고 난 뒤 지금 내 삶의 모양새는 어떤가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시간 동안 지금 내 삶의 흐뭇함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그 시간이 반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어떤 것을 느끼시든 간에 제 사연이 드릴 여운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유익한 쓸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